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1월 6일 해운대 수영 동래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부산 아파트 가격 동향 역시 2년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현상과 전세 가격의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또 실제 거래는 체결되지 않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11월 부산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11월 부산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부산은 매매 가격 지수가 0.0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1.93% 하락한 것과 비교해 수치로만 보면 해수동 해제 이후 부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반전된 모습입니다. 11월 부산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0.06% 하락했지만 지난해 동월 마이너스 2.17%에 비해 하락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매도 경향이 좀 있었다면 이제 전세 가격이 역전돼서 상승할 기미를 보이면 그런 매도 분위기는 걷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 압력까지도 이렇게 미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전세 가격의 상승 자체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냐 여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월 부산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0.43%, 수영구 0.22% 상승했지만 기장군 0.40%, 북구는 0.25% 하락했습니다. 또 해수동 해제 소식이 전해진 후 해운대구 좌동 기준으로 추가 집값 상승 우려로 11월 셋째 주 90여 건에 이르던 거래가 11월 넷째 주 30여 건, 11월 마지막 주는 7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서도 오히려 감소한 수치입니다. 해수동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는 크게 올랐지만 실수요자는 일단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투자자들이 조금 빠지고 나서는 실제 거래를 하는 매도자는 물건을 걷어들이고 매수자 같은 경우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관망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현재 일부 지역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을 이상 과열 현상으로 보고 실수요자들은 올 겨울을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겨울을 맞은 해운대가 여전히 핫합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특화된 콘텐츠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송정 서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빼곡한 파라솔이 사라진 해운대 수욕장. 이곳에 지난 11월부터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길이 200m의 파란 빛으로 물든 해변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는 해운대 빛축제가 다음 달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해변뿐만 아니라 바다도 여름한철 해수욕장에 이름표를 뗀 지 오래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세계 10대 이색 겨울 스포츠로 선정한 축제가 바로 해운대 수욕장에서 열립니다. 32회째 이어지고 있는 북극곰 수영축제는 매년 5천 명에 달하는 국내외 참가객들이 겨울바다에 뛰어드는 진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송정해 수욕장의 사계절 서핑 또한 이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서핑숍의 렌탈과 강습 인원으로 11월과 12월 송정 서핑 이용객을 분석해본 결과 2016년 4,400여 명이던 서핑 이용객이 지난해에는 11,000여 명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해운대 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은 해운대구의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으로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해수욕장 입역이 연중 가능해짐에 따라 무더운 여름철 비서만 즐기는 해수욕장이 아닌 연중 많은 관광객이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즐길거리가 가득한 해운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낀 도시의 겨울 비수기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톡톡 튀는 컨텐츠와 행정력이 더해져 해운대구는 사계절 바다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일자리난이 심각한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인데요. 창업의 꿈을 두고 학교의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등 꿈을 실현해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라스틱 발판을 밟고 올라가자 바로 발소독이 시작됩니다. 적외선 센서가 신체를 감지해 LED 살균, 땀 건조, 탈취제 분사까지 3중으로 발을 소독하는 발냄새 소독기 시제품입니다. 기기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전력량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쓰는 탈취제 잔여량 같은 것들도 이제 직접 열어볼 필요 없이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대학생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이 제품은 최근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건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도 진행 중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발냄새 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거나 그런 신발을 벗는 매장 이런 데를 이용할 때 상당히 이런 불쾌감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 제품을 기획하게 되었고 현재는 CF까지 완성한 단계입니다. 여러 대회나 이런 수상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제 스스로 그런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창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탄생시키고 실제 사업화까지 대학 내 창업교육센터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각 대학마다 운영 중인 창업교육센터는 창업 동아리 활동과 특허 출원,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에 성공한 멘토와의 연계 등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후원자입니다. 그런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이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IR이나 이런 사업 계획서 검토를 해준다든지 또 관련 멘토를 통해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든지 그런 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창업 활동을 하게 되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멘토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하게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특허 출원이라던가 이제 시제품 제작비 같은 지원들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에 기회의 창을 넓혀주는 창업교육과 지원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은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 삼정 더파크, 내년 상반기쯤엔 부산시가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부산시와 시공사, 시행사 간 맺은 의무 매수 협약 때문인데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부터 끊이지 않은 특혜 논란 잠재울 수 있을지 차선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2014년 4월 부산 지역 유일한 동물원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어린이 대공원 내 문을 연 삼정 더파크.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입장료는 높았고 시민들의 발걸음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동물원 운영 관련 시민 공청회에서도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시민들은 높은 요금을 꼽았습니다. 하나는 이거 동물원 하나뿐인데도 비싸니까 은근 비싸니까 어른 19,000원, 15,000원에게 손님이 없어요. 부산발전연구원의 동물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선 동물원 첫 해 방문객은 350만 명, 수익은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삼정 더파크 이용객 수를 보면 2014년 4월 개장 이후 49만 명, 2015년 33만 명, 2016년 34만 명, 2017년 33만 명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이 삼정 더파크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또다시 특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번엔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삼정 더파크는 문을 여는 과정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동물원 공사 기간 시공사가 3차례나 바뀌었고 수년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해 부산시가 500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서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개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삼정 덕파크의 산림 무단 벌목과 불법 시설 설치 등 불법 행위가 이어져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운영란을 겪자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KB 부동산 신탁이 부산시에 동물원 매입을 청구한 겁니다. 부산시는 동물원 매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행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부산시의 동물원 인수 근거는 2012년 9월 부산시와 시공사인 삼정기업 시행사 덕파크가 맺은 동물원 정상화 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물원 완공 이후 3년 이내 숙탁자가 요구하면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500억 원 안에서 소유권을 살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선 부산시가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수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부산시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매수무 청구, 매수무 확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부산의 삼정 덕파크가 이례적인 케이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흔히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동물을 필요해서 의무 부담을 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민자로 추진하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체 검사 결과에서도 그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애초 동물원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에 맡긴 것부터 문제였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건설을 하는 기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물원이라는 이런 것들을 맡아서 했다는 것부터가 조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에요. 경험도 없이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시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허가를 내지만 삼정 덕파크가 동물 축사를 지었지만 현재까지 시에 기부 체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특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을 이제 하기로 했던 사업자가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신탁을 하면서 지금 기부 체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선 동물원 의무 매수에 대한 협약 이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도 타 지자체에선 보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3년 연장 부분이나 확약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받지 않는데요.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르면 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나오죠. 의회 동의를 거친다면은 좀 실시비비를 따지고 문제가 됐다면 그 변경안이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아마 가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산시는 확약서 부분은 매수 절차 이행에 대한 행정적 절차로 시의회 동의는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이 이제 매수 청구자한테 이렇게 합격을 하는 사항인 거지. 별도로 그 사항은 아니에요. 예산의 의무 부담이 이미 발생을 했고. 부산시는 이러한 여러 논란에도 내년 4월 삼정 덕파크를 인수받아 본격적인 매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그 특혜라는 말, 삼정을 봐줬다, 뭐 이런 말에서 벗어나려면은 감정평가 받을 때 감정평가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감정평가액을 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이라도 특혜 의혹은 아마 좀 가시지 않을까. 첫 단추부터 잘못 깬 삼정 덕파크,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이미 동물원 매수를 일찌감치 결정한 부산시. 시민들한테 좋게 바뀐다면 좋은 건데 만약에 그걸로 조금 더 안 좋아진다면 그거는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뭐 문화생활 공간이 많아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에서 하면 운영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물원이 부산에 없었으니까 이 많은 동물원을 수용한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부산에는 가깝고 뭐 애들도 공원이고 좋아하고 하니까 산책도 하고 시에서 하면 더 요금이 저렴할 수도 있겠죠. 시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물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의무 매수 협약 과정과 기부 체납 현황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구가 지난 2002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은 평생학습의 개념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해운대구는 올해 처음으로 카페도 학교로 활용할 정도로 평생학습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로 선정된 해운대 해리단길. 해운대 역사 뒷골목. 낡고 허름한 주택가를 새롭게 단장해 알록달록 예쁜 카페와 맛집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이 밤에는 주민과 소통하는 교육의 장인, 별밤 학교로 변신합니다. 가게의 특성에 맞춰 과목도 다양합니다. 클래식 공연을 보며 음악과 나라에 대해 공부하고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커피 수업, 케이크와 디저트 만들기 등 109개 강좌에 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별밤 학교에 12개의 가게와 1,7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살롱이라는 공간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연주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니까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서 되게 즐거웠고요. 또 특별하게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이어가지고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해운대구의 톡톡 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이비 부머, 4565 슈퍼중년을 위한 해운대 원더풀 미래대학은 관내 대학과 연계해 취업과 창업, 인생 재설계 등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좋은 부모 자격증 받은 다양한 육아 방법의 홍수 속에서 바르게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부모들을 위해 주민자치와 마을 활동가들을 위한 해운대 참시민 학교도 열렸습니다. 해운대구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평생교육의 강사 육성을 위한 지식강사 칼리지도 운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육체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해운대구는 특히 지식인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다시 제 인생 제2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운대구는 별밤 학교를 당초 우동에서 중동까지 확대하고 원더풀 미래대학의 여성대학 신설 등 구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에 더 촘촘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연령대별, 취향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해운대 구민들의 인생 2막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해리단길 등 부산의 대표 관광지가 위치한 해운대구. 이 해운대구가 지역을 대표하고 알릴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에는 해수욕, 겨울에는 비축제. 해운대 해수욕장은 사계절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인근 해리단길도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기념으로 가지고 갈 만한 이렇다 할 관광 기념품은 없는 실태. 우리 해운대를 들렸다가 가실 때 추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러한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작년에 이제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러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셨고, 현재 입법 예고돼 있는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는 관광기념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기념품 개발부터 유통 등 전 과정을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서 구청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국적인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각도의 경제성이라든지 가격적인 면, 또 시장의 어떤 원하는 트렌드라든지를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또 출품하신 출품자와 함께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상품으로 출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보관 운영을 비롯해 구 차원에서 홍보와 유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명시됐습니다.
해운대구는 다리돌 전망대 홍보관 등 기존의 홍보관을 비롯해 이동식 홍보관을 운영하고 국제 관광 박람회 등 국내외로 관광 기념품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인력 양성도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9차원의 관광기념품 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심의는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는 해운대구 의회를 거쳐 오는 1월 무렵 최종 제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빈입니다. 서동 전통시장 내 위치한 서동 작은미술관에선 주민이 직접 도슨트가 되고 또 작가와 함께 예술작품을 만들고 전시회 관람객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미술관에서의 특별한 전시를 차선영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해서 담았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현실과 또 현실 이상의 것들을 상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실제적인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실제와 다른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빛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로 김덕희, 박자용 작가의 빛을 공간 속에서 체험하는 설치 작품이 서동 작은 미술관에 전시됐습니다. 작품 설명은 전문 도슨트가 아닌 주민 도슨트가 담당하고 전시회의 주 관람객은 서동 작은 미술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아이들입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작품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구나. 그걸 보시고 스스로의 감상을 이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감상을 친구와 혹은 이웃과 함께 감상을 나누어 보는. 주민들은 전시회의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쁜 스티커를 붙여가며 거대한 빛나는 우주의 별빛을 완성합니다. 한켠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저마다의 개성으로 그린 주민들의 자화상이 전시 공간을 메웠습니다. 작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19년도 작은 미술관 전시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굳이 전시관을 가지 않더라도 내 집 앞에서 시각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업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작품이라는 전시의 형태를 띄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했던 것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 주민들이 모델이 된 인생 기록 사진전에 이은 올해 마지막 전시. 이웃과 시각 예술 분야의 문화적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버스 정보 안내기에 버스 도착 안내가 기존 노선 번호 순서에서 도착 순서로 바뀝니다. 현재 부산 지역 버스 정류소 1,100여 곳에 버스 정보 안내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잠시 후 도착 버스 안내가 가능한 487곳의 안내 표시 방식을 개선하고 구형 안내기는 내구 연한과 예산을 감안해 차차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이 확산되면서 백기를 이용해 일본에 가는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9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 조사 결과 지난달 부산과 일본 대마도,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를 오가는 4개 항로의 국제 여객선 승객은 3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4만 3천 명과 비교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로별로는 대마도 승객이 95%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졸업생 대부분은 부산 안에서 첫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연구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청년 패널 조사를 기초 자료로 분석한 결과 부산 소재 대학 졸업자 중 75.8%가 부산에서 취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4.2%에 그쳤습니다. 또 지역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첫 직장을 잡은 사람들보다 평균 임금이 16만 원가량 낮았고 부산 소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결혼 비중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보다 21.9% 높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삼복도로 갤러리가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인 삼복도로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조성된 곳인데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물단지 신세가 된 건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의 변상준 사무총장, 부산복지개발원 홍재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원도심이 살아야 그 도시가 산다라고 해서 뭐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굉장히 열띠게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처음 취지와 좀 달리 활용이 되면서 좀 도시재생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도시재생이 시행된 부산의 다른 곳들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부산의 도시재생은 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네. 일단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각 부처마다 소규모로 진행되어 오다가 국토부에서 이제 샛들마을 사업이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부산시에서도 행복마을, 그 다음에 삼복도로 르네상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상 매년 10조씩 해서 5년간 50조를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난 10년간 288개 사업을 우리가 진행되어 왔었고 네. 약 1조 6천억 정도를 지금 현재 받았거나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가 행정동이 208개 행정동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이 사실 삼복 지역에 도시가 많다 보니까 네. 피난 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결과가 좀 참담합니다. 뭐냐면은 네. 일단 도시 재생이 잘 됐다라는 것은 이제 관광지화되었고, 예. 그러니까 주민들 잘못된 데는 거점 시설이 거의 존폐유기여갖고 그리고 거점 시설이 좀 수익이 나야 네. 지역 공동체도 같이 형성이 되는데 수익을 내고 있는 데는 불과 몇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점 상태에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예. 거죠. 이게 도시재생이 성공을 하려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발적인 어떤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거점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데 이 거점 시설이 어느 정도 자생적인 수익 능력이 있어야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발히 교류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그걸 이끌어갈 마을 활동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마을 활동가가 부산시내 한 39명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중에 2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 6명이 불과합니다. 저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난 10년간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이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주민과의 상생이 이 도시재생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본질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가 좀 어땠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자체가 그 업체를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네.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이 당시에 그 주민협의회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구성이 되고 네. 의견을 제시하거나 내지는 뭐 형식적인 설명에 공청회에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네. 실제로 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협의회가 가동이 되는데 이 당시에 주민협의회는 그 초창기에는 주민협의회가 도시재생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좀 드물고 네. 도시재생 그 도시재생 대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그때 의견을 제시하면 이미 만들어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인 참여가 좀 제한돼 있고 세 번째는 앞서 활동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활동가들을 통해 가지고 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 참여도가 서서히 올라가지만 네. 실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때쯤이면 이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고 활동가가 이 지역을 빠져나가고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초창기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려니까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네. 세 번째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니 지원 체계가 부족한 이런 형태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좀 잘 된 곳들은 유명 관광지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근데 이런 곳들은 또 이제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원주민들이 밀려나게 되는, 그러면서 그 관광지가 갖고 있던 그 부산만의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라지는 부작용이 따른다라고 하는데 도시재생의 부작용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시작되기 전에 인구가 한 3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3천 명이 좀 넘었는데 그러다가 지난 10년간 작년에 보니까 거의 1,000명 가량이 줄어들어가 2,000명 정도밖에 없는 거죠. 예,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예. 이거는 사실 감천 문화마을이 원래 주거단지였죠. 네. 주거단지에서 이제는 뭐냐면 관광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상승을 했죠. 예. 최초한게 하기 전에 78만 원 정도에 평당하던 게 지금 한 8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그 만약에 임대료나 거기 사는 세외에 사시는 분들이 못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왜 나가는지, 우리가 흔히 이사를 간다는 경우도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아니면은 좀 더 나은 그 애들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런 주거 환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임대료를 못 내서 나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은 또 다른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이분들이 왜 나가는지, 사실 거기는 감천문화마을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원래 종교적인 어떤 문제에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네. 그럼 그것도 아니서 떠날 수도 있고, 원래 주거단지였는데 관광지가 됨으로 해서 주거 환경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네.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집가가 워낙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떠났을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면밀한 기초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과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지부터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도시 재생을 하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시 재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데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지를 위한 행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관광지를 더 늘리고, 원래 주거단지가 조금만 앞쪽에 있던 걸 관광지가 활성화되니까 주거단지 더 이상 늘려가지고 자꾸 관광지를 늘리는 거예요. 그 마을 자체를. 네. 그리고 그 관광 브랜드 만드는데 더욱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이 거기 사시는 분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게 아닌가. 네.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더 분석을 해서 다른 지역의 도시 재생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시 재생을 위해서 주민들이 좀 더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인지, 네.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주민과의 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역 광장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유라시아 플랫폼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공간이 도시재생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네. 활용도도 좀 모호하고 네. 도시재생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좀 뭐 건물만 그럴듯하게 세운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유라시아 플랫폼은 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뭐 그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500억 정도 들어간 예산이어서 기대보다는 비판이 많은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내용을 보면 홍보관이라든지 뭐 회의실, 강의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부산역 주변에는 사실 공실률도 많고 부산 역사 내에도 강의실이라든지 회의실은 이런 공간들은 다 있는 상황이어서 네. 주변과의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능이 좀 중복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비판의 내용이고요. 네. 사실 이제 이 공간이라는 것이 주변과 좀 서로 연동되어서 사실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좀 상권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마
기능을 이제 유라시아 플랫폼 내로 그냥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 조금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이렇게 공간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컨텐츠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문화단체나 청년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공공시설들도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문화활동도 많이 열려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는 건 부산역 하면 아무래도 광장을 떠올리게 되고 이 광장이 갖고 있는 이 기능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단 부산에서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매년 10조, 50조를 내려는가 뭐 지방 정부에서는 이건 기회입니다. 새롭게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오던 주거지 환경 사업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낙후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마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감천문화마을 아시죠? 그 바로 옆입니다. 2차선 도로 옆인데 사실 거기는 감천문화마을보다 더 경사지가 심하고 더 좁고 더 힘든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을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가 천마마을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선정이 됐습니다. 워낙 그리 안 좋은 주거 환경이다 보니까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고 난 뒤 계획서상에 보니까 거기 굉장히 경사가 심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고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100여 채가 없어져야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재생이 지역 주민을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 100여 명의 그분들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100여 가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5년에 50조를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성보다는 뭐냐면은 기간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에 신청하는 점수를 이 시설에 30점 가장 큰 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시설을 먼저 만들어라. 그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그냥 건물 지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태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도시재생에 부산 중앙정부 의지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부산시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산 따내기 경쟁보다 지자체들끼리 예산 따내기 경쟁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부산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도시재생이 뭐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도시재생하면 3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주민과의 참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거점 시설에 좀 중점을 둔 형태로 부산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제 부산의 도시재생 결과를 보면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길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른 평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까지 진행된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재생의 성공이라고 하면 사실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역량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변화에 그 주체로 스스로 나서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났고 그리고 그 수익이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고 거점 시설을 이렇게 이제 유지할 만큼의 수익이 나느냐 이 부분으로 평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수익을 따지다 보니까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기보다는 수익 모델을 추구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수익 모델은 주민들이 생산하고 외부인이 와서 소비하는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외부인이 와서 이걸 소비하지 않으면 이게 거점 시설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한계를, 구조적 한계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의 역량을 키운다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보자라는 주체로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었고요.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본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기준을 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추진 방식에 문제 있습니다. 추진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적인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데 네. 일단 사업을 따오기 위해 가지고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주민들이 활동하도록 맞춰놓은 이 프레임들이 문제를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지만 그 행정안전부나 문화관광부 사실 이런 곳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을 하니까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저 사업에도 참여하고 이 중복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각 부서에서 또 요구되어지는 평가 기준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나로 좀 컨트롤할 체계가 필요한데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성을 키운다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을 갈라놓는 현상까지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잘 이렇게 관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특성상 상복도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은 지역의 도시 재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이 없게 하려면 진짜로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이 좀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을을 만드는데 좀 관광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지역 주민이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이 내가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에 대한 마을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이 있었고 그에 맞춰서 재생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단순히 외부 사람들이 마요하게 감천문화 마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의 모델이죠. 그 모델이 성공했다고 해서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그 마을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아무런 특색이 없는 도시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마을, 머물고 싶은 마을이 뭔지를 대해서 지역 주민 간의 소통부터 먼저 이루고 난 뒤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좋은 말씀을 또 앞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사례를 잠깐 얘기를 하면 아까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가 금년에 감정초등학교가 폐교가 됐거든요. 실제로 그 사하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신청을 했는데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과연 도시재생 사업에 감천문화마을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졌나.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던 도시재생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와 대비되는 곳이 아미동이거든요. 아미동은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국 보건사연구원 실정연구 때문에 제가 2년간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졌던 문제가 바로 아미초등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젊은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이런 욕구들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마을에서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지역을 만들어 보자. 사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마을 학교를 만들었고 그게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청소년 기획단 욜로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그 도시 재생의 주체로 나서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가 금년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아미동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사실 이제 이게 인식의 변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실제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왔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진정한 의미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판단을 주민을 중심에 둔다면
진정한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관광지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 재생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